옷을 왜 벗어? 뭐지 돌아가신 거를 발견하고 옷을 벗는다?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은 많이 할 거예요. 지극한 효심은 때로 한 해를 감복시켜 기적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부모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자식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울림을 줍니다. 그날도 그런 일이었던 것일까? 2018년 9월 11일 오전 112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9시 50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침대 위에 무언가가 이불에 덮여 있었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요. 이불 뒤집어 쓴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얼굴과 온몸에 상처와 멍이 많았어요. 근데 사체에 부패가 심했어요. 사인도 부패로 인해서 불명으로 나왔고요. 사망한 지 4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사체. 그 주인은 79의 여성 현씨. 당시 집은 외부 침입의 흔적도 없었고 사체는 부패해서 사인을 정확히 알 수도 없었지만 부검을 통해 몇 가지 특이한 점을 찾아냈습니다. 피해자가 관상동맥 협착으로 심장혈관 확장술, 흔히 말하는 일명 스텐스 삽입술을 받았더라고요. 평소에 고혈압, 협심증 치료제, 신경안정제, 치매치료제까지 복용하고 있었고요. 79세의 노령, 크고 작은 약물을 꾸준히 복용했던 걸 감안하면 돌연사일 수도 있었던 상황. 하지만 부검을 하면서 사체에 다량의 멍이 발견되자 타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거기엔 당시 현장 상황도 주요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피해자 현 씨의 친아들 최 씨. 그런데 당시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 이 어머니 사체는 침대에 있었고요. 아드님은 거실에서 알몸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분이 제초제를 마시고 음독자살을 시도하셨더라고요. 출동한 경찰관들은 신음 중인 아들 최 씨를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 응급치료를 받게 했고 다행히 최 씨는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아들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 음성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파일을 재생하자 아들 최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평안히 돌아가셨으니 자신도 어머니를 따라가 효도하겠다는 내용의 유언. 상태가 호전된 아들은 음성 파일에 대해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9월 7일 점심 준비하고 어머니를 깨우려고 했는데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허탈감에 제초제를 먹고 자살하기로 결심했죠. 그때 유언 남긴 겁니다. 평소 앓던 심장 질환 등으로 돌연사했다는 어머니. 효심이 깊은 아들이 이를 보고 충동적으로 음독자살 시도를 한 것일까? 하지만 경찰은 석연치 않은 점을 찾아냈습니다. 음성 녹음이 어머니의 사망을 발견했다는 점심시간보다 전인 이른 오전에 녹음이 된 것입니다. 제가 경황이 없었네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녹음을 했습니다. 음동의 후유증인지 말이 바뀌는 아들 최 씨. 그는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효자일까? 아니면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 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8년 9월 부산 강서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9월 10일 날 형과 연락이 되지 않는 동생이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다음날 아침 9시에 현장에 이제 도착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당시에 워낙 좀 고령이셨고 약물도 있었고 어떤 삽입술까지 하셨다. 그래서 이게 돌연사인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타살이나 어떤 정황들이 있을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혼자 사셨다고 하면은 노환 이게 여러 가지 섞여갖고 그럴 수 있죠. 근데 혼자 사신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얼굴하고 몸에 상처 멍은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가 사실은 좀 이게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네. 거기다가 이불을 뒤집어 쓴 상태라고 하면 이불을 뒤집어 쓴다는 게 본인이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혼자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네. 이불을 뒤집어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넘어졌거나 욕실에서 미끄러졌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상태에서 이건 뭐지? 근데 왜 멍은 왜 있어? 이게 사실은 안 맞는 거죠. 네.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음독 자살을 실제로 제초제를 먹었고 병원에서 이제 좀 긴 시간 동안 치료를 받고 이제 결국 호전이 됐습니다만 이게 이상한 부분이 어머니가 사망을 했으면 보통 이제 신고를 하거나 119 뭐 숨이 끊어져도 보통 119에 신고를 그때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알몸으로 제초제를 먹고 자살을 했다. 이게 좀 묘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실제로 모친의 사망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은 아마 장례를 후하게 잘 치른 다음에 네. 뭘 해도 했을 거예요. 네. 그게 보통이 아닌가요? 보통 이제 한국에서 자식을 생각하는 도리는 그럼요. 상을 잘 치러드리는. 아니 근데 네. 그 모친이 돌아가셨으면은 네. 어차피 시신은 자기가 자기 수습을 해야죠. 수습을 한 후에 네. 어떤 선택을 하건 그건 그 다음의 문제인데 네.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바로 이거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지 않나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은 많이 할 거예요. 뭐 당시 경찰이나 아니면 소방도 출동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이상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옷은 왜 벗고 있었을까요? 옷을 왜 벗어? 모친이 돌아가신 거를 발견하고 옷을 벗는다? 자살 전에 옷을 다 벗고 자살을 음독을 하는 경우를 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제초제로 음독하는 경우는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워낙 왜냐하면 독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시간이 걸렸잖아요. 네. 그러면 애초에 마신 양이 적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은 내장 기관에 문제가 생겨갖고 사실은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왜 살아났지라는 표현이 그렇지만은 네네. 아마 누구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날짜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요. 9월 7일입니다. 9월 7일 7시에 본인이 발견을 했다고 해요. 어머님을. 그리고 나서 9월 7일 같은 날입니다. 2시간 반 뒤에 그 핸드폰에 음성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유언이. 그럼 그날에 이제 음독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발견이 4일 뒤에 됐음에도 살아 있었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9일입니다. 이틀 뒤에요. 음독을 했다고 한 이틀 뒤에 여러 상대방과 통화를 한 기록이 있어요. 여러 상대방과 통화를 했으면은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살아났으면 119에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죠. 응급실 콜을 하든지. 이건 전혀 상황이 안 맞는 그러니까 거죠. 7일날 독을 먹고 이틀 뒤에 친구들이나 지인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이틀 뒤에 또 혼수 상태로 발견이 된 이런 그렇죠. 이상한 상황인 거죠. 네. 그럼 옷을 벗은 것은 옷에 뭔가 있었다. 묻어 있으면 안 되는. 그렇죠. 뭔가 증거라든가 네. 아니면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네. 발견되는 상황에서 네. 그 병원으로 데려가게 되면은 네. 그럼 거기서 외부에 얻어질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 네. 그래서 옷을 벗었구나라는 생각도 충분히 가능하죠. 예를 들면은 뭐 혈흔이라든지 뭐 어머니의 DNA라든지 뭐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상상하기 힘들지만은 충분히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일단은 단서적 추정을 해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효심이 빚어낸 자살 시도일까? 아니면은 그 안에 추악한 비밀이 있는 건지 경찰의 수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최 씨는 어머니 현 씨의 몸에 난 상처가 치매, 고혈압 등 어머니가 지병으로 인해 약물을 복용했고 자주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 평소 생활 상태로 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만나는 모 단체의 회원은 현 씨가 평소 약을 먹곤 했지만 갑자기 죽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나이에 비해 오히려 너무 건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돌연사한 게 맞을까? CCTV 확인 결과 사망 추정일인 9월 6일 저녁부터 9월 7일 오전까지 집에 드나든 사람은 없었습니다. 집엔 어머니와 아들만 있던 상황. 그런데 CCTV를 돌려보던 경찰이 묘한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녹화된 CCTV 영상에 최 씨가 혈흔 입은 노란 수건을 가지고 지하주차장에 있는 자신 차로 가져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는 노란 수건을 최 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한 경찰. 혈흔 확인 결과 그건 어머니 현 씨의 혈흔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중요한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최 씨는 노란 수건에 대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수건은 원래 제 겁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시면서 손에 피가 났었는데 그때 그 수건으로 닦았고 그거를 어머니 집에 뒀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사망하신 날 그 제초제를 가지려고 지하주차장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샤워를 했고 머리 물기를 닦다가 가져간 것 뿐입니다. 당시 욕실에는 물에 젖지 않은 새 수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고 많은 수건 중 어머니의 혈흔이 있는 수건으로 머리를 말린 최 씨. 경찰은 부검 소견서를 통해 최 씨를 압박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체에는 얼굴의 눈 부위의 피하 출혈, 왼쪽 볼 부분의 근육내 출혈, 윗입술 안쪽에
다수의 찢어진 상처, 목 부위의 전체적인 피하 출혈, 뒤통수 및 등 부위의 전반적인 피하 출혈 및 근육 내출혈, 손목과 다리 부분에 다수 피하 출혈 등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최 씨 측은 이 모든 게 노안으로 인한 상처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숨진 현 씨는 3차례 심장수술 받는 등 심장질환 앓고 있었고요. 평소에 침대에서 떨어지는 등 자주 넘어지곤 했습니다. 이런 점들 고려하면은 현 씨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자연사고, 전신에 든 멍은 혈소판 감소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죠. 아들 최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어머니는 돌연사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이에 경찰은 물적 증거를 확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검 결과 숨진 어머니 현 씨의 양쪽 엄지 손톱에서 아들 최 씨의 DNA가 발견됐고 아들 최 씨의 귀와 가슴 부위에 손톱에 긁힌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어머니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흔적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어머니를 부축하거나 손톱 깎아드리다 보니까 어머니 손톱에 제 DNA가 발견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귀 부위 상처는 제가 자살하려고 대추질을 마시고 괴로워하는 과정에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진술이 오락가락한 가운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최 씨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최 씨는 돌연 자신의 차를 타고 부산에서 송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 씨는 길에 세워져 있던 차를 훔쳐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네, 이제 노란 수건을 들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이거를 트렁크에서 발견했습니다. 잠깐 본인 말에 따르면 머리를 이제 말리기 위해서 하고 들고 갔다라고 하는데 들고 왔으면 들고 와야지 트렁크에다 그걸 왜 넣고 오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혈흔이 묻은 게 네. 영상에서 확인될 정도면은 많이 묻었다는 거잖아요. 네. 아주 일부 조금이라고 하면 안 잡히겠죠. 그렇죠. 네. 그럼 자기도 못 봤을 수 있으니까 그냥 수건을 갖다 썼는데 우연히 거기 묻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 있는 거를 가져갔다고 하는 건 본인이 말하는 머리 물기 말리는 건 거짓말이죠.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아니 수건이야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걸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혈흔 뭘까? 그러니까 혈흔은 사체 부검에서 다량의 멍, 네. 목, 눈, 뒤통수 이거는 조르고 때리고 뭐 이거 누르고 입안에 찢어진 상처가 그렇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 진짜 부검이를 바보로 한 거예요. 부검이는 그걸 구분합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 네. 사례가 있는데 어리석죠 사실. 어쨌든 변호인 측은 심장 수술 받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주 넘어지곤 했다. 그리고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인한 자연사다. 전신에 든 멍은 혈소판 감소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라고 그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혈소판 감소로 인한 멍과 타격에 의한 멍은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혈소판 감소는 조금 해서 빡 생기는 건데 네. 이거는 윗밑으로 안쪽 찢어진 상처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여기 말하는 손과 다리의 이런 형태, 피하 출혈 이런 거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게 정황적으로는 좀 그려지는데요. 어머니 손톱에서는 아들의 DNA가 나오고 손톱을 깎아드리는데 어떻게 네. DNA가 발견될 수 있죠? 깎아주는 사람의? 그러니까 손톱 밑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DNA인지 피부 조직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다를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손톱이라는 건 손톱 끝에 긁힌 안쪽에 이 피부가 말려 들어간 네.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내는 거거든요. 네. 부검할 때요. 예, 부검할 때. 네. 그건 전혀 상황이 안 맞죠. 그건 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아들 가슴하고 이제 귀 쪽에 있는 것은 이제 뭔가 반항이나 저항할 때 그렇죠. 저항은 공격흔에 대한 저항은. 네. 그래서 이 귀 같은 경우는 잡을 때 그리고 가슴은 이런 형태가 맞을 겁니다. 그러면 가슴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옷을 벌거벗는 상태에서 네. 그럼 도대체 이 큰아들은 뭘 한 거지?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뭔가 공격을 했는데 완벽하게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2차적으로 굉장히 참혹하죠. 그 상황일 것 같아요. 네. 이 가슴이라고. 가슴은 옷이 안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공격한 후에 뭔가 하려고 옷을 벗은 상태인데 했으니까. 뭐 그냥 예시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옷에 혈흔이 묻어서 옷을 이제 벗고 있는데
신음소리가 나서 다시 가서 생명을 뭐 완벽하게 그렇게 끊는 그런 상황일 수도 거든지. 있는 거죠. 예. 네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던 도중에요. 갑자기 병원을 이제 이탈을 해가지고 송도로, 부산에서 송도로 가서 거기서 남의 차를 타고 또 이동을 해요. 왜 도망간 거죠? 앞서서는 이제 본인의 이야기는 이제 자기는 따라서 죽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차량을 바꾼 것은 수사를 못 쫓아오게 하기 그렇죠. 위해서라. 동선을 네. 흐트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돌발 행동은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가 다가오니까 네. 겁이 나서 압박을 느꼈다. 그렇죠. 그게 타당한 설명이겠죠. 네. 이 경찰이 찾아낸 증거에 최 씨는 계속해서 반박을 하는데요. 이후 사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당시 병원에서 나와 본인 소유의 차량을 타고 송도로 간 최 씨. 그리고 이곳에서 한 시민이 가게에 들르기 위해 시동이 걸린 채 내린 차를 보게 됐습니다. 최 씨는 이 차량을 타고 떠났고 이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우연히 시동 걸린 차량을 발견했고 약 200m가량 운전해 가로등 밑으로 옮겼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런 음독의 영향으로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 그런데 그는 9월 11일 병원으로 옮겨진 후 빠른 속도로 회복 중이었습니다. 최 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후 2주가량이 지난 9월 25일부터 퇴원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26일 진료 중 최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몸은 괜찮습니다. 10개의 녹음이 있고 11개째 녹음이 유언이에요. 저의 무죄에 대한 것입니다. 내일 가 퇴원하면 안 될까요? 정리할 게 있어서요. 그리고 다음날 어머니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 죽고 싶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 곡성에 카센터를 하고 있다. 월말이고 정리할 일이 많다. 일단 가서 일을 보고 입원하고 싶다. 나도 몸이 아직 회복이 안 된 거는 안다. 입원 치료는 받아보겠다. 라고 하고는 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당시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답했던 점, 타인의 차를 운전한다는 인식이 있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당시 최 씨가 가족 간 금전 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와 관련 어머니 현 씨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존속 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동일한 혐의로 최 씨를 기소했습니다. 평소 모친과 과격한 언쟁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최 씨가 2018년 9월 6일에 가족에게 제기한 민사소송 포기하자는 자신의 권유를 모친이 거부한 것에 격분해서 피해자 현 씨의 얼굴과 가슴을 손 또는 불상의 도구로 수차례 때리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신이 많이 부패해서 사인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 씨 변호인 측은 현 씨가 평소 자주 넘어졌고 심장 질환 등으로 허혈성 쇼크, 전신의 멍은 혈소판 감소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부검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혈소판 감소로 인해서 쉽게 멍이 생기려면은 혈소판의 수가 100결병 환자 수준으로 비정상적으로 적어야 하거든요. 사망자에게서는 그런 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현 씨가 쉽게 멍이 생기는 신체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 피의자 최 씨의 여동생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진술을 했습니다. 사건 일어나기 한 달 전쯤에 엄마를 집에서 만났었어요. 그때 엄마가 반팔 상의랑 7부 정도 바지 입고 있었는데 딱히 건강에는 문제도 없어 보였고 외관상의 멍도 없었어요. 여기에 검찰은 추가로 CCTV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시신 발견 5일 전인 2018년 9월 6일경.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현 씨는 어려움 없이 걷는 것으로 보였고 옷, 모자 등에 밖으로 드러난 아래쪽 얼굴 부분, 손목 부분 등에 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체가 심하게 부패돼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목 부위의 피하 출혈 등은 목을 압박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등 쪽 전체에 나타나 있는 피하 출혈과 근육 내 출혈 역시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의 윗 입술 안쪽에 생긴 열창 등으로 보면 목과 가슴의 압박 등으로 입과 코로 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타살일 수도 있다는 부검의의 진술. 하지만 시신 부패 등의 이유로 여전히 직접 증거는 부재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송도로 가서 차를 타고 간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정신도 오락가죽하지 않았고 그냥 200m 정도 이동해서 주차를 했던 것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치료를 받던 중에 경찰 조사 아직 시작이 안 된 상황이야. 치료 중이었는데 지인들과 연락을 하면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나는 무죄다 라는 이야기를 자기가 먼저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무리한 퇴원과 도주,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도둑이 제발 저렸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상황이 아닌 상태라고 하면은 치료를 하고 이동을 할 텐데 너무 이상한 상황인 거죠. 네. 남의 차를 훔쳤어요? 물론 이제 본인 얘기는 키가 꽂혀 있었으니까 그것도 훔친 겁니다. 변명이 안 되는 거고. 근데 하는 얘기가 나는 무죄다. 네. 그건 뭐냐면 지금 경찰이 나를 압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압박 때문에 이탈했다는 걸 본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피하 출혈 관련돼서도 앞에서 뭐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혈소판 감소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부검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혈소판 감소 관련된 이제 수치라는 것이 있는데 백혈병 환자 수준으로 떨어져야지 그런 게 지금 이 신체에 나올 정도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정상 수치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실제로 혈우병 환자들이라든가 네. 혈소판 없는 사람 백혈병 뭐 이런 거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멍이 생겨요. 근데 그 멍의 상황과 이 멍의 상황은 다르죠. 네. 이 얘기도 앞서서 음독 치료 중에 나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무죄다라는 이야기랑 비슷해 보이는데 진료 중에 한 얘기입니다. 26일날 도주 전날입니다. 11개째 녹음이 유언이다. 저의 무죄에 대한 것입니다. 본인이 꼭 죽여야 될 이유가 어머니가 그렇게 돼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어머니가 사망하셔서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 그래야 되겠다라는 것을 하는데 그러면 그 유언이 있어서 내가 무죄라는 거잖아요. 그게 꼭 그렇게 성립이 되나요? 물론 본인의 주장은 할 수 있지만 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신의 극단 선택에 대한 이유인 것이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그렇죠. 증명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여전히 저는 궁금한 게 4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4일의 시간 동안 중간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할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은 자신의 음독이 발견되는 것으로 이제 최종 결론을 그럼 냈는데. 언제 마셨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만약에 본인이 음독을 했다고 하면 구조대가 오거나 네. 문 열고 그럴 때 아니 조금 먹었나? 저는 그 시기도 지금 사실은 좀 살펴봐야 된다고 봐요. 또 궁금한 부분은 결국 이제 4일 동안에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시신을 뭐 트렁크에 넣고 와서 차로 어딘가에 뭐 유기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범인이라면은 시간이 4일은 좀 많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뭐 방법이 없었다. 그냥 어떻게. 아니 근데 이제 네. 만약에 모친을 살해했다. 네. 근데 어디로 하겠어요? 시신을 유기한다는 게. 그럼 본인이 마지막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네. 어쨌든 본인이 의심을 받을 테니까. 그렇죠. CCTV도 다 찍혀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그 노란 수건을 가져 나올 때 뭔 네.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쯤에 그 뒤에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걸 빠져나갈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녹음도 하고 아 그러면 이대로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음독을 하면서 네. 이렇게 알리바이를 맞추는 거. 거기 그 시간이 한 3, 4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만약 아들의 범행이라면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지 이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수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최 씨가 어머니와 함께 지낸 건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형제들과의 불화로 고향을 떠나 전남 곡성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느새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이혼 문제, 사업 확장 등의 문제 등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겪자 2015년 5월경부터 어머니 현 씨와 연락을 했고 가족들과 다시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어머니 현 씨가 최 씨의 동생 C 씨와 민사소송을 벌이며 가족 간 갈등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머니가 한 단체에 빠지면서 그쪽에 돈을 자꾸 보내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머니가 무슨 단체를 감싸고 지원금 주면서 저랑 갈등이 시작됐어요. 뭐 처음에는 전후 사정 모르는 형이 엄마 일이니까 돈 놓다고 나섰죠. 그러면서 형과 어머니가 저를 고소해서 소송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 승소했고요. 그것 때문에 형이 소송 비용 감당했는데 문제는 엄마가 계속 소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과도한 비용을 지출해가며 아들 C씨와 실익이 없는 소송을 계속했던 어머니 현씨. 그로 인해 가족들은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 최씨와도 갈등이 심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어머니가 나를 두고 이 같은 새끼 아파트 이제 지한테 해준다고 하니까 이거 뭐라 아니 막 전화 끊어진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제가 통화한 거 녹음해 놨었는데, 아, 이거요? 나 간 떠보는 거 아닙니까? 진짜 뭐 상상 못할 방법 쓰고, 그쪽으로는 진짜 머리 잘 돌아가고, 아, 진짜 그래. 완전 이중 성격에다가 이중격에다가, 어머니한테 갔더만, 어머니 쪽에는 뭐 또 지원군 나타나갖고, 날 이제 이용한 거야. 어머니 편 딱 들어줄 사람이 나타난 거야, 그쪽에.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보였던 최 씨. 자신이 소송 전에 이용당했다고 생각한 최 씨는 이런 불만을 어머니 현 씨에게 토로했고, 어머니 역시 아들 최 씨 때문에 피가 마른다며 주변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20여 년 만에 만났건만 다시 사이가 멀어진 모자 관계. 그런데 최 씨는 통화 당시 묘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내가 총대 메고 브레이크 걸어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나머지 형제들 간에 뭐 더 좋은 일은 없겠지만 뭐 더 피해는 안 가야 되니까, 마음 상처는 더 안 받아야 되니까. 어머니 현 씨는 주변 평가에서 자기 고집을 순순히 굽히지 않는 성향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형제들을 위해 자신이 총대를 메고 상황을 멈춰야겠다고 이야기한 최 씨. 최 씨의 살인을 주장하는 검찰. 부검인은 목 주변 상흔에 대해 결정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이거는 접히는 부위라서 일상생활 하시면서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해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목을 타깃으로 해서 조르거나 압박하거나 간혹 세게 멱살을 잡은 행위에서 나타나는 멍입니다. 끈으로 조른 건 아니고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손으로 조르거나 아니면은 팔로 감아서 조르는 경우, 저런 형태로 나옵니다. 네, 이 스토리에 따르면은 20년을 연락을 끊고 살다가 자기가 좀 많이 힘들어지자 어머니를 다시 찾아온 모양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마침 모 단체에 빠지면서 돈도 보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족 간의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 근데 이 갈등이 최초엔 최 씨와의 갈등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과의 갈등을 그렇죠. 최 씨가 중재하는 모양새였어요. 최 씨는 아마 큰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네. 큰아들이 어떤 형태든 이제 연을 끊고 살았던 거죠, 오랫동안. 네. 근데 본인의 삶이 좀 이혼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자기 가족을 찾게 된 거죠. 그때는 근데 문제가, 그 가족이 문제가 있었던 거는 어머니와 그 다른 작은 아들과 자식들 간에. 네. 왜냐, 아마도 어머니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제 자식들보다 좀 믿고 하는 어떤 단체. 네. 거기에 이제 있는 재산을 쓰기 시작할 때 자식들이 보기에는 그게 사실 자기 유산 받을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돈이 없어지면 헛돈 쓴다라고 생각할 그렇죠. 수도 있고요. 본인들이 네. 또 모셔야 되는 네.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소송을 하고. 근데 그때는 최 씨는 네. 당사자가 아니죠. 일종의 방관자, 구경꾼의 입장이었다가 중재를 한답시고 들어갔는데, 네. 그게 이제 어머니와의 갈등이 높아지는 상황. 그랬던 느낌이 든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아무리 해도 어머니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내가 다른 형제들 대신해서 총대를 맨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이게 총대를 맨다는 게 그건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증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틀어진 게, 느낀 게 이중적이다. 엄마가 이제 상상도 못할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간다. 그러니까 나를 굉장히 나쁘게 이용해서 써먹는다. 이렇게 보는 거. 근데 그거는 20년 넘게 네. 따로 살았잖아요. 네. 20년 전에 어머니가 아니죠. 큰아들은, 최 씨는 착각을 한 거죠. 이 가족 관계는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들 간에 재산 문제 이거야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지만은, 네. 어쨌든 그것 때문에 뭔가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건 맞다. 그게 뭐가 됐든 동기가 된 건 맞는 것 같다. 이게 사실 비극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떤 이 우발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감정적인 시간이 아침 9시 반에 그 음성 유언을 녹음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 전에 뭔가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말 그대로 아침부터 이 아들 입장에서는 또 어머니가 뭔가 갈등을 빚으니까 뭔가를 네. 해서 재산 아니면 뭔가에서 계속 다투고, 네. 그런 과정에서 몸싸움도 있겠고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그런 과정에서 어떤 목조름 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은 그게 사인이 됐을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경찰, 검찰은 판단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요. 방송 제작 도와주고 계시는 아름다운 재단 안내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를 굉장히 교수님께서 좋아하시는데 드라마 보면 이제 악당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어떤 동기를 설명할 때 결핍, 강한 열망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보통 뭐 우리 마동석 씨 나온 네. 악인전에서 대단히 인상적인 배우가 하나 있죠. 대볼. 김성규 배우. 김성규 배우. 네. 뭐 아시다시피 이 한산에도 네. 나왔죠. 애정에 대한 결핍 뭐 네. 이런 것들인 거고 또 고윤정 배우가 했던 이자경 같은 경우도 무엇인가 있어야 될 것이 없는 네. 그런 어떤 것에 대한 갈망. 그게 이제 상당히 빌런을 설명하는데 네. 많이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그 갈망이 동의어로 고아라는 설정이지 지금 말씀하신 캐릭터들이 다 고아라는 설정에서 고아니까 결핍 있지. 고아니까 뭐 그거 채우려는 뭐 강한 욕망에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실제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범죄적이냐, 더 공격적이냐. 근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네. 말하자면은 그건 이제 정상 가족에 대한 설정으로 결핍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는 약간 잘못된 선입견이고 네. 실제의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이제 실제 현실에서는요, 이 보육원 출신들이 사회로 나와서 아르바이트를 예를 들어서 하시다가 어떤 분은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밝힌 이후에 갑자기 다음날부터 같이 일을 못하겠다라고 사장님이 얘기를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밝힌 곳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러니까 보육원 출신이 뭔가 좀 찝찝하다. 한마디로 뭐 이런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스미디어에 있는 그 시선이 대중의 일반 시선이라고 하는 어떤 것으로 잘못된 편견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런 형태의 아이들한테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거죠. 자, 이 크라임은요, 보호 종료 아동들을 돕는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요, 배심원 9명은 전원 만장일치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배심원 만장일치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인 징역 33년의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 참작을 해서 25년형을 선고를 하고요. 항소심 진행됐는데 원심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이 피고인 최 씨가 네.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한 것이 본인 입장에선 유리했을까요? 불리했을까요? 이게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오래 쌓여오니까 내 이야기, 내 입장이 그렇죠. 빠지면은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사실 한국인의 이제 유교적인 정서상 보면 또 반대의 역효과가 그렇죠.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 사람이 왜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한 거 알 것 같아요. 왜? 어머니가 뭐 말하자면 낭비욕도 심하고 네. 내가 중지하려는 노력도 했었어. 네. 그래서 내가 기소된 건 맞아. 근데 내가 분명히 뭔가를 이렇게 행위로 해갖고 돌아가시긴 건 맞는데 내 사정을 좀 봐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것이 전문 법관에 의한 형량보다 낮을 거라는 착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김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 사회는 그런 공동체라든가 또 부모에 대한 부분에는 오히려 전문 법관들이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봤을 때는 이 최 씨한테는 차라리 그냥 전문 법관이 낫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하지만 사람들은 감정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배심원들도 그랬고 판사도 그랬고 네. 사실 33년까지는 했지만은 이 배심원들도 그리고 판사들도 이 상황을 좀 본 것 같아요. 네. 가족 상황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배심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법리적인 것 이상의 감정적 요소가 너무 많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형량은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25년이 글쎄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는데 무고한 부모 자기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하면 이건 사형이나 무기징이 나와야죠. 네. 근데 배심원들은 왜 그랬을까? 아마 감정 요소가 많이 작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뭔가 저희가 예, 예. 알지 못하는 사연이 예. 공판 중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건 이건 폐륜 존속이죠. 존속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사실 현장 재판은 꼭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본인이 힘들어지자 20년 만에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온 중년의 아들이었고요. 그때 혹시 차라리 돌아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 어머니는 이 나이 든 아들이 또 안타까워서 받아줬지만 그때 다시 품어주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다시 듭니다. 이 자식의 손에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